이 지난 문화의 집 강의를 올라오면은 저 전주서 강의를 하면은 하루 정도 전에 불과 한 3, 40분 보고 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 지난해 와서 강의를 하려면은 준비를 최소 3일을 해. 정말요? 진짜요. 예. 근데 왜 3일을 하냐면은 온라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막 그 입문을 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오늘 이 첫 강의는 무엇이냐? 시의 여행을 떠나자. 자, 시의 여행을 떠나자. 거기 맨 처음에 그 표지도 뭐라고 써놨어? 함께 떠나봅시다. 자, 시의 여행을. 그렇지. 함께 떠나봅시다. 시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는 거예요 지금 시의 여행을. 그러면은 시의 여행을 함께 떠났잖아. 그러면 저 뒤에 정도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시의 여행을 다 같이 했어. 같이 했으면 저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시의 여행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정상까지 간 거구나. 그러니까는 요 내용을 공부를 잘해야 된다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아주 유명한 그 우리나라의 감성 시인은 누군지 알아? 윤보영. 응? 커피. 커피 잘하네. 커피 시인 윤보영인데 그 윤보영이가 시를 쓰는 거의 그 감각시를 쓰는 10가지를 얘기했어. 그래서 그것을 내가 여기다가 적어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거 준비를 얼마나 힘들었어 이게. 그래서 10가지. 박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보고 그 말하자면 혼자 독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독학을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왔어요. 그렇게 내가 이 강의는 그냥 좀 풍신나게 하더라도 읽어보면 다 아니까. 자, 그러면 맨 먼저 봐요. 자, 맨 먼저 뭐예요? 자, 시의 여행을 떠납시다. 떠날 준비가 됐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의 여행을 떠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물과 현상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물과 현상을 만나는데 사물과 현상을 딱 만나서 보인 것만 보는 것은 그게 누구냐면 일반인들. 응?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면 시인들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요 다른 것도 보는 거예요. 그 이면의 것들도. 그렇지. 그 이면을 보는 거예요. 시인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뭐냐면 표피적인 그 실물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뭐 이쁘네 좋네 뭐더네 그런 것은 일반 그 초등학교 애들도 다 해. 그런데 시인들은 그거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것도 보여. 그런데 이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이 시를 초, 중, 고 이것이 이제 이제 뭐 학교 이름이 아니야. 초급, 중급, 고급이요. 그러면 초급, 중급, 고급을 이 시에서 어떻게 쓰냐 하면은 맨 처음에 여러분은 초급인가 중급인가 고급인가 모르겠네. 근데 야 고급이라고 생각하고 맨 처음에 뭐냐면은 이것은 체험 경험 사실 체험 경험 사실 요것만 쓴 것이 시에서 초급이에요. 초급. 이게 맞아요. 보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현상만을 쓰는 거. 응? 그냥 상상하는 거 직접 보는 거 그대로 쓴다니까. 현상. 현상. 그런데 이 중급 정도는 뭐냐면은 아까 요것에다가 무엇을 보태냐면 나의 어떤 상상.
생각을 쓴 거예요. 이것이 중급이에요, 중급. 그러면 이 고급은 뭐냐면 요런 거 체험, 경험, 사실 요거 하나도 안 써. 하나도 안 쓰고 상상만 상상과 상상만 써.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서는 체험, 경험, 사실을 했고 여기서 그거에다가 생각, 상상을 한 것이 중급이었는데 여기서는 고급에서는 상상 플러스 상상만 쓴다. 근데 이 상상은 뭐냐면 상상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 직접 상상이 있고 직접 상상. 그다음에 간접 상상이 있어. 간접 상상. 그래서 직접 상상과 간접 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에 해당될까? 달 쟁반같이 둥근 달도 사실이잖아, 보이잖아. 그 다음에 쟁반 둥근 달 그것이 바로 뭐냐? 초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뭐냐면 달 둥근 달 쟁반같이 둥근 달이 아니고 그거 뭐냐면 우리 엄마 같은 보름달. 그러면 우리 엄마는 마음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항상 둥글고 다 안아주잖아. 그러니까는 뭐냐 그 달을 보고 우리 엄마 같은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상이야, 상상. 그렇게 쓴 것이 중급에 해당돼. 근데 아까 뭐냐면 이제 우리 엄마 같은 둥근 달, 우리 엄마 같은 둥근 달. 또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누구 같은 둥근 달을 쓰면 좋고 거기다 달 하나에 달을 갖다 펴놓으면 두 개가 되잖아. 그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쓴 것이 바로 뭐냐 고급이에요, 고급.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쓰려고 하면은 총 쓰지 말고 중급. 그도 이제 중급 같은 경우는 너무 고급으로 써놓으면 또 헷갈려 이것이. 그래갖고 해서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는 그 쓰지 말고 중급 정도 쓰고 간혹가다 고급도 쓰고 그래. 근데 이제 너무 중급으로 쓰면은 조금 조금 다른 사람 읽을 적에 별로로 생각해.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쓴다 그런 생각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데 이 사물과 현상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시적 대상이라고 그래요. 시적 대상. 시적 대상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쓸 시의 대상.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물과 현상이요. 사물과 현상. 자, 이 대상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아까 보고가 체험, 경험, 사실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상한다고 했지? 상상이 뭐예요? 느끼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집니다. 그 욕구를 가져야 시가 써지거든. 그렇다고 대상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한 편의 시로 표현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막연한 질문에 시인도 독자도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의 것들은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써있는 기존 시인들의 작품을 수없이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쓰는 작품을 수없이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외우고 자기의 작품을 끊임없이 쓰고 지우다 보면 표현 방법이 저절로 터득이 된다. 저절로 터득이 돼. 우리 황현아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국어책에 시나 그런 거 나오면 외웠어, 안 외웠어? 가끔 외웠어요. 가끔 외웠어? 우리 다닐 적에는 그냥 그것이 숙제. 안 외우면 혼나가서 복도에 가서 손들고 썼어야 돼. 달달달 외웠어요.
그래갖고 태산이 높다대 하늘날 베이로다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지당의 불양면에 이제 모르는 사람 없어. 1, 2, 3학년 6학년 때까지 나온 시를 다 외웠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이제 그 안도를 받는 게. 그래서 내가 그 초등학교 교장들 저기 그 근마에 가면 연수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가끔 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교장들한테 끝나니까 꼭 외도록 그러고 그 외도록 하면은 훨씬 그 감성적이 돼버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많이 읽고 내가 마음에 들면은 시집을 읽어보면 아까 내가 그 시라는 책도 줬지만 마음에 들면 또 읽고 그래요. 그러면 내 시도 그게 따라간다니까. 자, 기존의 시인의 작품을 수도 없이 읽어보고 외우고 이 작품을 끊임없이 쓰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표현 방법이 저절로 터득된다 그랬어요. 그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도 없이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가 없어. 그것은 그 뭐냐면 그냥 외우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 시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쓰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정리하여 옮겨왔습니다. 지금 요 프린트입니다. 이것이 지금 프린트 서면 거예요. 자, 더 정확히 말하면 부끄럽지만 이 시작 과정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나의 해답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듯이 시를 쓰는 사람들의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인용한 모든 시는 나의 시를 중에서 가려 뽑았습니다. 나의 시작 중에 과정 중에 밝히는 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용한 시들은 나의 시 속에서 캐낸 평범한 시들을 소재로 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를 도구로 한 것들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가슴에 남은 그저 그런 이야기들을 시로 바꿔봤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인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내가 예로 들은 시는 그렇게 어려운 시가 아니야. 그냥 살아오면서 많이 겪어본 이야기를 시로 쓴 것이야. 그냥 쉽게. 그렇게 그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했냐? 그 평범한 것이 아름답고 쉬운 것이 옳다는 말. 거기다 밑줄 쳐봐요. 평범한 것이 아름답고 쉬운 것이 좋다. 쉬운 것이 옳다는 말을 나는 좋아합니다. 시는 쉬워야 합니다. 시는 쉬워야 해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시는 원래 노래예요. 노래. 율조가 있기 때문에. 달나라 별나라의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이야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시는 어떤 신비한 나라, 뭐 달나라 별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 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글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시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시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전문으로 쓰는 이 글은 시를 전문으로 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호기심 사람들이 시의 초보자들의 글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시로 바꾸어보는 연습을 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이것은 이제 내가 앞으로 강의할 그걸 갖다 쭉 개괄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시의 열차, 시의 여행 열차를 타면, 자, 시의 여행차를 타면, 자, 시의 여행 열차를 우리가 지금 타려고 그래요. 지금 저 플랫폼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시의 여행 열차를 타면은 뭐 해야 되느냐? 자, 이제 먼저 우리 생각들을 어디로 데리고 갈까? 여행 열차를 타면은 푸른 바다로, 초원으로, 산으로, 들로 실어다가
놓고 훌쩍 가버려요. 훌쩍 가버려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리고 가끔씩은 우리를 철부지 시절 고향으로 데려다 놓고 가요. 데리고 가서 추억의 구루마에 한가득 싣고, 추억을 구루마에 한가득 싣고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시흐 동행, 그 여행열차역에서는 온갖 동식물들이 또는 세월과 우주들이 삼라만상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 삼라만상이라고 하죠. 이 여행열차에 타는 거예요. 같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누워서 제 마음대로 자리에서 모두가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시 여행열차를 이제 그 쓰기 전에 탁 지금 이제 그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차를 타고 타면은 어떻게 한다. 아까 여기 나왔어요.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기차를 타기 전에 준비를 해야 준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그 시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시에 대한 이론을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 여행 준비 2장에서는 시를 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자, 시의 개념 밑줄 쳐요. 시의 개념. 시가 어떤 것인가? 이것부터 알고 써야 돼. 시의 개념. 시의 개념은 뭐냐? 시뿐만 아니고 뭐 음악, 미술, 뭐 무용, 연극 이런 것들은 예술은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요?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슬픈데도 아름답게 표현한다? 슬픔에도 아름다운 슬픔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꼭 아름답게 그냥 슬픈 것도 아름답게 쓰는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말하자면 문학적인 그런 걸 쓰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중 소리로서 아름답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써요? 음악. 그 다음에 선을 색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은 미술. 언어로 아름답게 언어로서 아름다운 표현하는 것들이 문학입니다. 문학 중에서 운율과 심상을 강조하는 것이 운문, 산문의 대표적인 형태가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문이라는 이거의 산문, 운문 하는데 이것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뭐냐면 산문, 운문, 산문, 살아있는 걸 운문, 울고 쓰는 글이면 울고 쓰는 글. 울고 쓰는 글. 자, 그러면 산문은 살아있는 글이요. 수필 막 살아있잖아. 묻지 맞대로서 여기서 그 살아있는 글 산문이 수필이 산문이야 산문. 울고 쓰는 거 시는 울고 써야 돼 그냥 안 되잖아. 울고 쓰는 거. 그래서 운문이라고. 여기서 이제 운자가 운이라서 운자고 산자를 흩어진 산자고 뭐 그러지만은 그래서 내가 쉽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냐면 산문은 살아있는 걸 말하자면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 뭐 북가는 쓴다고 하잖아. 그 북가는 대로 쓴다는 말 때문에 수필을 패러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수필 북가는 대로 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운문이라고 운문. 그런데 문학 중에서 운율과 심상을 강조하는 것이 운문인데 그 운문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라고 써요? 시요, 시. 그리고 아까 말하자면 하이쿠는 일본의 시조예요, 시조. 우리나라 시조가 있었잖아. 우리나라 시조는 뭐냐면 이게 344, 뭐 3543, 초장, 중장, 종장. 그래서 초장, 중장, 총장 이런 것들이 시조듯이 하이쿠도 보면은 5, 7, 5로 나가잖아.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계절어가 돼. 계절어가 들어가야 돼. 그 하이쿠에 계절어가 안 들어가면 안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지. 근데 봄, 여름, 가을, 봄, 가을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이제 뭐예요? 복숭아를 따먹었다. 나는 사과를 따먹었다. 벌써 계절어요, 그지? 계절어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이제 하이쿠는 반드시 계어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지금 하이쿠를 강연하면 나 계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하이쿠 읽어보면 나와. 필수적으로 계어가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시의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 즉 인식과 운율과 심상을 지닌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이걸 갖다 뭐라고 써요? 시라고 시라고 한다. 문학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문학이 시다. 그러면 이제 대상은 뭐냐? 대상. 그 대상은 시의 소재, 글감. 거기다 비추죠. 대상, 시의 소재, 글감을 말한다. 당신이 말하는 어떤 대상이 당신에게 감을 준다면 그 감을 주는 그 자체가 글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글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를 한번 봅시다. 하루에 한 번쯤은 혼자 걸어라. 가끔 혼자 걸을 때도 있어요. 세상 이야기들 그대로 놔두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와라. 복잡하고 그냥 그 찌드는 일상에서 나와라 그런 얘기예요. 말이 되지 말고 소가 되어. 말이 되지 말고 소가 되어. 나에게 속삭이며 혼자 걸어라. 괴로움이 나를 따라오거든 내가 나에게 술도 한 잔 받아줘라. 그리고 나를 다독거리며 혼자 걸어라. 나무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면 마음은 사이 푸른 들판이 되는 것이요. 푸른 들판. 잊었던 꽃들이 피어나고 고향 내 음새 뒤살아나 내 가슴을 울리는 나의 콧노래. 어떤 추억 콧노래겠죠. 하루에 한 번쯤은 이렇게 나를 만나며 살아가리라. 하루에 한 번쯤. 이 시는 뭐냐면, 그 시는 외로움과 괴로움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쯤은 혼자 걸어보십시오. 그 바른 걸으라고 조물주가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혼자 걸어보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남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걸어보자. 가끔 나하고 나 자신을 걸으면서 나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는 요즘 왜 그 모양이야? 응? 너는 왜 어디 지금 화났어? 혼자 물어보고 혼자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 엉켰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 자신을 보게 그러면 마음이 녹아내리고, 스쳐 지나갔던 것이 새롭게 눈을 떠서 당신을 친구가 될 것입니다. 나하고 대화하면 내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멀리 보이던 것들이 가까이 보이고 가까이 보이는 것들이 멀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울이 되어 만나는 것들을 가슴속에 그대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거울은 항상 보면 꺼내서 보는 것이 거울이요. 그 인자 직접 우리가 현상적인 거울은 그냥 쳐다보고 돌아서면 이제 볼 필요도 없고 안 보잖아요. 마음의 거울은 항상 꺼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가슴속에 그대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도 말 없는 말로 가슴을 열 수가 있습니다. 말 없는 말로 가슴을 여는 거예요. 말로. 열어라가 아니고 말 없는 말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을 여는 거예요. 풀과 나무에게 다정히 말을 건네보십시오. 이 세상에 대화 못할 것은 없어요. 그냥 아무나 다 대화하는 거예요. 시인들에게 특권이에요, 특권. 응? 마음으로 대화하고, 그냥 뭐 딱딱한 것도 대화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대화하고, 그냥 다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시의 그 특권이에요. 마음을 풀어놓고 들판의 풍경들을 가슴에 그려보십시오. 하늘을 향해 외쳐보십시오. 당신 자신과 해가 지도록 얘기를 해보십시오. 나 자신하고 그냥 해가 지도록 다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거기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에게 감흥을 준 모든 대상들이 바로 뭐냐? 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의 대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의 대상은 다 되는 거예요. 시의 대상 안 될 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인식.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 공부를 할 텐데 이 대상인식. 내가 쓰는 대상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쓰려면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시를 쓰잖아. 잘 모르고 시를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대상은 인식에 의해서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때로는 보배로 쓸 수도 있고 때로는 하찮을 수도 있고 그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대상은 다 내가 인식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나의 느낌과 생각을 말합니다. 이 느낌과 생각이 시의 바탕이 됩니다. 대상인식은 그대로 보기, 그것도 밑줄 쳐요. 그대로 보기. 그 다음에 빗대어 보기, 비교해서 보기, 비교해보기, 빗대어 보기, 상상하여 보기.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 다음에 빗대어 보는 거, 상상해서 보는 거. 요것이 바로 뭐냐면 시의 기본이요. 그 슈블로스키라고 그 형식주의 러시아 형식주의 시인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대로 보기에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빗대어 보기는 그대로 본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보는 것, 비교해 보거나 견주어 보는 것, 빗대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상상하여 보기라는 것은 그대로 보거나 그 빗대어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새로운 사건이나 상황을 짐작하고 생각하는 것, 그런 걸 말합니다. 시 쓰기의 상상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분별력이 생기면서부터 우리 분별력이 있잖아요. 분별력이 생기면서부터 만나는 대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집니다. 이 호기심이 상상의 시작입니다. 이 호기심이 상상의 시작이에요. 호기심. 꼭 호기심이라고 해서 그냥 호감을 갖고 그럼처럼 내가 가져야지, 내가 어떻게 하지, 그 호기심이 아니고 새롭게 보는 것이 호기심이요. 새롭게 보는 것이. 이 호기심은 만나는 대상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겨요. 왜 그럴까? 왜 저러지? 의문을 가져야 된다니까?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이 아니고 의문이요, 의문. 의심은 뭐냐면 저 자식 나쁜 놈인데 내가 가져갔는데 저거 못 했는데 저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그 의심이요. 의심은 나쁜 생각이지만 의문은 좋은 거예요. 항상 그 뭔가 의문을 가진 것은. 자, 의심은 죄악을 낳지만은 의문은 무엇을 낳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의 세계로 인도하는 생각을 낳아요. 생각. 자, 의심은 죄악을 낳지만 의문은 생각을 낳아요.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많이 가져야 돼. 글을 쓰려면. 머릿속에 물음표가 들어가면 의심이 되지만은 가슴속에 들어가면은 그 무엇이 돼야? 의문이 돼요. 의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속에다가 의심을 갖고 그만 돼. 물음표를 가슴 속에 가지만 그 가슴 속에 항상 물음표를 가져야 돼. 자, 상상하여 보기 방법은 질문을 통한 상상하기 오고 경험을 조사하려 상상하기가 있습니다. 질문을 통한 상상하기에는 대상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얻은 답을 바탕으로 하여 상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고, 경험을 되살려 상상하기는 인식의 대상에 대한 경험 속에서 상황이라든가 어떤 사물을 결합해가지고 상상의 세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새싹이 여기저기 돋아납니다. 새싹이 여기저기 돋아납니다. 아까 상상하기 중에서 뭐예요, 이것은? 그대로 보기죠, 그대로 보기. 그러니까 새싹이 여기저기 돋아났다, 그대로 보기요. 대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꾸밈없이 옮긴 것이 바로 뭐냐면 새싹이 여기저기 돋아납니다. 그런데 아까도 내가 했지만 이 시를 쓸 적에 맨 먼저 촉은 뭐라고 써? 있는 그대로 쓴 거라고 써. 보이는 그대로. 이게 새싹이 돋아난다고 시가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다음은 빗대어보기, 빗대어보기. 이제 아까 그대로 보기. 빗대어보기는 그 이 열쇠의 질문을 무엇처럼을 응용하여 질문한다. 무엇처럼, 무엇같이. 이런 것이 뭐라고 하죠? 지구법이라고, 지구법. 이 지구법을 응용해서 질문을 해야 돼, 질문. 자, 그러면 뭐냐면, 아까는 새싹이 여기저기 돋아난다. 어머, 이것은 그대로 보기인데, 여기서 뭐냐면, 그것도 아까 뭐라고 써요? 무엇을 들어보자. 무엇처럼. 자, 새싹이 무엇같이 돋아납니까? 병아리 소리처럼. 자, 새싹이 무엇처럼 돋아날까? 이게 뭐냐면, 고향 뜰하게 쪼아대는 병아리 소리처럼 돋아납니다. 병아리 소리처럼 돋아났어요. 벌써 이제 시가 하나 됐어, 이것이. 시가 됐어. 자. 새싹을 병아리 소리에 빗대어 보았습니다. 모든 질문과 대답은 당신의 가슴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새싹이 고향의 뜰악을 쪼아대는 병아리 소리처럼 돋아납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다음은 상상하여 보기를 상상하여 보기. 상상하여 보기라는 뭐냐면은 대상을 빗대어 놓으면은 얼마든지 상상의 세계를 펼칩니다. 상상하여 보기에도 이 보기에는 열쇠도 질문입니다. 열쇠도 질문이요. 뭐냐? 기본이 되는 질문은 우리가 그 육가원칙 있잖아. 누가 언제 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 이것이 필요한 것과 같이 이런 것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응용하면 됩니다. 육가원칙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 중에서 골라서 상상하면 돼.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질문도 이 육가원칙의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 육가원칙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모든 질문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요거 여행 떠날 때까지 요 육가원칙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질문해 봅시다. 새싹이 뜰악을 쪼아대는 병아리소처럼 어떻게 돋아납니까? 어떻게 돋아났어요? 이제 어떻게 아까 육가원칙 어떻게를 했어요?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새싹이 뜰악을 쪼아대는 병아리처럼 돋아난다 그랬죠? 근데 여기다가 육가원칙 하나 어떻게 돋아납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뭐냐? 노래 입에 물고 노란 노래를 입에 물고 돋아나서 노란 노래를 입에 물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해 보면 자, 갓 돋아난 노란 새싹과 병아리의 노란 부리의 유사점을 찾아 상상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아까 이걸 전부 다 합쳤어. 이제 합쳐 뭐냐? 새싹이 고향 뜰악을 쪼아대는 병아리 소리처럼 노란 노래 입에 물고 돋아납니다. 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병아리는 뜰악에서 무엇을 합니까? 삐약삐약 땅을 헤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새싹은 어떻게 돋아납니까? 삐약삐약 땅을 헤치며 돋아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싹을 병아리 소리에 빗대었으니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정리해 봅시다. 자,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정리했냐? 새싹이 삐약삐약 땅을 헤치며 돋아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한 번 더 상상해서 봅시다. 새싹이 어디에 그렇게 돋아납니까? 뜰악이 아니고 이제 내 가슴에 돋아나는 내 가슴에 돋아난다는 말은 추억에 잠긴다는 얘기예요. 추억에 잠긴다는 거예요. 추억에 담긴다. 그 추억에 담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텃밭으로 펼쳐놓고 추억을 싹 틔운다는 말이죠. 눈을 꼭꼭 감으십시오. 콧노래가 저절로 울려나올 테니.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어떻게 정리했냐? 새싹이 삐약삐약 땅을 헤치며 내 가슴에 그렇게 돋아납니다. 우리가 아까 이게 사물을 본다 그러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요것을 갖다 벌써 많이 발전했어요, 이게. 네. 이게 발전은 과정이 씻는 과정.
아까 지난번에 그랬잖아. 내가 오늘은 씻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시 하나 쓰기가 참 힘들지. 또 생각하고 그러나 이게 몇 번 쓰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히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몇 번 읽어보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새싹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대상에 대한 인식을 너무 논리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시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그냥 그 어떤 합당한 그런 시 아니야. 아무렇게나 그냥 붙여놔도 돼야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시는 논리다, 논리. 자, 시는 논리가 아니고 비논리 속에서 너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너무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사암처럼 말하는 사암. 인색된 내용, 아까 1, 2, 3, 4, 이것을 모두 다, 이제 아까 1, 2, 3, 4, 1, 2, 3, 4 다 있어요. 모아보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뭐냐. 새싹이 여기저기 돋아납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보기죠. 그런데, 고향 뜨락을 쪼아대는 병아리 소리처럼 소리처럼 노란 노래 잎이 불고 돋아납니다. 아까 조금 진저는 거예요. 발전한 거. 근데 삐약삐약 땅을 헤치며 내 가슴에 그렇게 돋아납니다. 이렇게 틀을 짜서 조금만 다듬으면은 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가 하나 됐어요. 새싹. 어떤 시가 됐냐? 자, 새싹이 여기저기 돋아납니다. 뜨락을 쪼아대는 병아리 소리처럼 노란 노래 입에 물고 돋아납니다. 삐약삐약 땅을 헤치며 내 가슴에도 그렇게 돋아납니다. 새싹이 돋아났어요. 이게 시가 됐어요. 시가. 멋지네요. 멋져?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를 하나 생산했어요. 시를 하나 놨어요. 이제. 자. 이 작가가 누구예요? 작자가? 응? 이게 누가 자, 내가 썼다니까 이것을. 어우, 보세요. 내가 이걸 만들었어. 내가 이걸 지금 쉽게 설명하려고. 오, 이 시도 지금 선생님. 그게 내가 한 3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3일. 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 1행은 그대로 보기, 2행은 빗대어 보기, 3, 4, 5행은 상상하여 보기 바탕이 됐죠.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이제 예 하나 더 들어보고요. 아까 이제 이거 끝났어요. 하나 이제.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뭐냐? 호숫가에 연꽃이 피었습니다. 호숫가에 연꽃이 피었어, 이제. 자, 아까는 새싹이 여기 돋아난다고 시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호숫가에 연꽃이 핀 걸 지금 시 쓰는 거예요. 자, 이거 그대로 보기죠, 그냥. 호숫가에 연꽃이 피었습니다. 그대로 보기잖아. 다음은 빗대어 보기. 빗대어 보기라는 열쇠는 질문이라고 쳐요, 질문이라고 쳐요. 자, 연꽃이 무엇까지 피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무엇까지 피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 오신 날은 등처럼 피었다.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은 당신의 경험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경험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자신만의 보물입니다. 이 경험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나만의 보물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정리. 이제 아까 질문까지 뭐냐? 자, 호숫가의 연꽃이 부처님 오신 날의 줄등처럼 피었습니다. 이렇게 고쳤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호수의 연꽃이 그냥 부처님 오신 날 줄등처럼 호수의 그 연꽃이 쭉 피었다는 얘기지. 자, 연꽃이 무리적 핀 것을 줄등처럼 빗대어 본 것입니다. 줄등에 빗대어 본 것입니다. 다음은 상상하여 보기. 이 상상하여 보기의 열쇠도 무엇이 있다고 했죠? 질문이 있다고 했죠?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에게 하는 질문, 이것이 상상하여 보기예요. 그리고 답도 당신이 당신에게 듣는 것이요. 당신에게 하는 당신에게 하는 답이어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아까 이제 줄등처럼 피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피었을까요? 대답했어. 내가 대답해야 돼. 내가 묻는 것도. 내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오시는 길을 밟으라고. 자, 이제 시 같은 것 같네 벌써. 밟으라고. 자, 그러면 당신이 오시는 길을 밟으라고 어떻게 피었는가? 온 동네 환하게 밝혀놓고.
온 동네가 환하게 밝혀놓고 어디에 그렇게 폈습니까? 여기저기에 폈어요. 여기저기.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이 질문을 가면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시를 쓸 적에는 항상 의문을 가져갖고 이 시를 그 발전시켜 나가야 돼. 살을 붙여 나가야 돼. 자, 왜 어떻게 어디서 이것을 응용한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당신은 님이겠죠? 님, 당신. 자, 여기까지가 대상인식입니다. 아까 대상인식을 잘하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 시에 대해서 그 인식을, 대상을 인식해 주고 보면 시를 못 쓴다고 했죠? 여기까지가 대상인식이요. 자, 정리해 봅시다. 당신이 오시는 길이 밝으라고 온 동네 환하게 밝혀놓고 여기저기 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이제 정리가 됐죠? 자, 이렇게 대상은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아까 그 인식 과정의 1, 2, 3을 그 다듬어서 정리해 봅시다. 정리할 때는 의도적이 아니라면 동어 반복을 회피하는 것이 좋다. 동어 반복, 아까 내가 그 이제 강정숙이가 동어 반복을 많이 썼다고 했지. 그거 들으면 피하는 것이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동어 반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적일 땐 꼭 쓰고 싶을 때 써야 돼. 그러나 피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호숫가에 연꽃이 피었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길이 밝으라고 부처님 오신 날의 줄등처럼 온 동네에 환하게 밝혀놓고 여기저기 피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쉴 텐데 쭉 풀어놓으니까 무엇이 됐어? 수필, 사문이다, 사문. 그래서 이게 사문 중에 수필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떤 수필이 잘 쓰는 거냐? 시같이 쓰는 수필이 잘 쓴다고. 이것이 이렇게 쓰면 시 같은 수필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쓴 사람 수필도 잘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 배우면서 수필 꼭 한번 써봐.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걸 정리하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또 하나 시 한 편 또 나왔어요. 자, 무엇이 나왔냐? 호숫가에 연꽃이 피었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길을 밝으라고 부처님 오시는 날 줄등처럼 온 동네에 환하게 밝혀놓고 가슴에 넘치도록 피었습니다. 연꽃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좀 뭐랄까 시답게 하려고 하면 이제 이것은 아까 그 줄을 바꿨었는데 이걸 갖다 뭐라고 이제 호숫가에 연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숫가에 핀 연꽃 한다든가 또는 호숫가에 연꽃이 피었네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아까 뭐 했어요 뭐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도 시의 한 과정인 것도 거기서 이제 내가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 내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저기 가슴에 넘치도록으로 다듬었죠. 자, 일행은 그대로 보기. 아까 삼행은 뭐라고 했어요? 빗대어 보기. 이행, 사행, 오행은 상상하여 보기입니다. 상상하여 보기 중에서 이행은 왜, 사행, 오행은 어떻게에 해당합니다. 아까 육하원이 어떻게. 그런데 대상을 인식할 때는 빗대어 보기와 상상하여 보기를 억지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그냥 필요한 질문으로 대상을 실감나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것은 빗대어 보기도 상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시를 쓰는 것이지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 쓸 적에 항상 보면 그 시를 읽으면서 왜 이런 시를 써서 말도 안 돼. 그것은 시를 자기 읽는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것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은 그것은 그냥 그 흔히 얘기하면 시는 시인은 마음대로 쓰고 그건 아니야. 시도 어떤 그 원칙이 있고 시도 그 어떤 그 줄기가 있고 그래. 근데 그걸 갖다가 아무렇게나 써놓고 시라고 하면 안 돼. 우리가 그 고등학교 가장 어렵게 읽은 시가 뭐라고 써? 이상의 시 있잖아. 이상의 시. 이상 시 있잖아. 날개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 이상 시가 참 나도 갑자기 생각나는 약간 난잡한 그 난해한. 뭐 있는데 뭐 됐어 또 뭐 됐어 뭐 있는데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도. 자, 그 다음에 대상인식 과정을 나무에 비유하면 그대로 보기는 씨앗, 그대로 보기는 씨앗이요. 그 다음 빗대어 보기는 싹, 잎, 상상하여 보기는 꽃, 완성된 시는 열매입니다. 대상인식 과정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상에 대한 감흥이 필요해요. 감흥. 시에서는 감흥 빠지면 쓰러져. 이게 시체예요. 감흥이 필요해요. 감흥이라는 건 뭐예요? 아, 그렇구나. 맞아. 그 감흥. 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감흥을 갖지 못하면 그대로 보기나 빗대어 보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흥은 순간적이며 직관적이에요. 그냥 딱 읽고 나서 감흥이 안 든다니까. 한참 생각하고 나서 감흥하면 안 돼. 자, 그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곧바로 느끼거나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흥은 그대로 보기와 빗대어 보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씨가 싹이 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씨가 싹이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씨가 조금 좀 더 쓰였을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감흥은 그대로 보기와 빗대어 보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니 여기다 무엇이 적당히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햇볕과 공기와 습도도 자, 이것들이 알맞게 어우러지듯이 그 순간에 감흥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햇볕과 공기와 습도가 시에서는 무엇일까? 햇볕과 공기와 습도가 뭐냐면 그 주제와 그 상관이 있는 어떤 소재, 이 소재를 갖다가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보면은 소재도 중요하지만 그 소재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참 중요해요. 자, 햇볕과 공기와 습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설명해 놨어요. 뭐냐? 그것은 대상을 볼 수 있는 당신만의 눈을 가지게 하는 경험입니다. 이때의 눈을 갖다 뭐라고 하냐?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갖다 뭐라고 써? 신미안이라, 신미안. 이 삶을 아름답게 보는 건 신미안이에요. 신미안이 필요해요. 자,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을 보고 쓴 시가 시인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것도 바로 이 신미안 때문입니다. 신미안. 그 삶을 아름답게 보는 거, 아름답게 쓰는 거,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를 잘 쓰고 못 쓰느냐는 의의도 안 되냐면 신미안이다, 신미안. 이 삶을 아름답게 보는 거. 이 신미안은 그냥 겉에서 보는 그 직접적인 신미안보다는 주관적인 생각. 마음, 이 심자는 마음이 깊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속에 신미안이 더 중요해요. 독특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자, 그러면 어떻게 신미안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대상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 질문을 가지고 대상에 접근하면 그것들은 많은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쌓여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대상을 보는 당신만의 눈을 새롭게 하는 신미안을 갖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들이 바로 뭐냐? 당신만의 신미안이 된 것이다. 신미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적 자아는 뭐냐면 시를 쓰는 나 또는 시 속에다. 그 시적 자아. 시적 자아는 대상에 대한 당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신이 창조한 당신의 대리인이에요, 달인. 그러니까 그 뭐냐면 시 속에 있는 나는 나의 대리인이요. 내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시적 자아. 그 시 속에 초대한 집어넣은 시적 내가 만족하고 말하자면 시에서 쓴 이야기는 내 얘기. 그러나 직접 내 얘기가 아니고 거기다
무엇을 갖다 넣어놨어? 시적 자아를 넣어놨어. 시적 자아를 쓴 것이 내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는 존재,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소설에서는 서술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적 자아예요. 그래서 시에서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대상에 관한 관찰자가 될 수도 있듯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적 자아의 성격이다. 시적 자아. 그 속에 있는 시적 자아가 어떤 그 시적 자아가 되는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적 자아, 우리가 이제 시적 자아를 갖다가 두 가지 시점에서 볼 수가 있어. 하나 뭐냐면 관찰자적 시점, 관찰자적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보고 그대로 그냥 그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관찰자적 시점이야. 시적 자아. 근데 전지적 시점, 전지적 시점이라고 뭐냐면은 안 봐도 마음까지 다 알아버려. 내가 지금 너 뭔 생각하는가 다 알아버려. 전지적 시점이요. 그 왜 요즘에 TV 보면은 그 왜 탤런트라든가 배우들 그 보면은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 뭐라고 그러지? 매니저? 응? 매니저? 매니저 나온 프로가 있잖아. 매니저 나온 프로. 그 매니저 나온 프로가 뭐예요, 그지? 전지적 시점이라고 그러지. 전지적이라고 하면 매니저들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데리고 다니는 그 마음을 다 알아야 돼. 이 사람 지금 뭐 먹고 싶구만, 뭔 생각까지 다 알아갖고 해야 돼. 그게 그래서 전지적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거 이 문학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 전지적 시점. 그러니까 이 시 속에 드는 것은, 이 시 속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아는 경우가 있고, 아니고 뭐냐면, 관찰적 시점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이렇게 느끼고 하면서 이게 보는 것이 있고 그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적 자아 성격에 따라 내가 전지적 시적 자아가 되느냐 아니면 관찰적 시적 자아가 되느냐 이것에 따라 다르다. 자, 여기서 성격이란 시적 자아의 정서와 의조와 태도를 말합니다. 정서는 시적 자아의 기분이나 심리 상태, 그 의조는 시적 자아의 말투, 태도, 시적 자아의 현실에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을 말합니다. 시적 자아의 성격은 대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와 처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시적 자아 성격, 시 속에 있는 나는 그 시 속에서 부딪히는 다른 사물들의 어떤 그것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 속에 아름다운 예쁜 꽃을 하나 시 쓰려고 그래요. 근데 꽃도 뭐냐면은 누가 꺾어다 준 꽃이 아니고 화분을 이렇게 딱 갖다 준 꽃이야. 화분을 갖다 준 꽃. 근데 그 시를 쓰려고 하면은 이제 딱 보면은 이것을 관찰자적 시점에서 쓰다 보면은 어떤 것으로 쓰냐면은 너는 참 어떻게 내 방까지 와갖고 어딘지 화단에서 왔는데 내 방까지 와갖고 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것이요. 이제 꺾어서 줬지만은 그걸 쓸 것이요. 그러나 내 태도가 뭐냐면은 꺾어다 줬는데 자꾸 시들어지는 것이 시들어지니까 뭐냐면 너는 나한테 끝까지 않고 하면 너희 집에서 얼마나 그랬었는데 너는 좀 비싸 않고 그러고 좀 애처롭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잖아. 그런 시적 자아들 그런 방법을 쓴다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고 시적 자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쓰느냐, 시적 자아가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시의 어떤 분위기가 틀려버려요. 우리가 그 시를 쓰려고 하면 전지자적 시점에서 시를 와 있어. 그러나 이제 아까 관찰하는 시점에서 쓰는 것은
그 가끔 또 관찰적인 시점에서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분위기에 따라 틀리지만 대개 시의 한 7, 80%는 전지자적 시점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자, 돼지와 참새. 돼지와 참새 있죠? 네. 돼지와 참새. 돼지가 꿀꿀거립니다. 참새는 짹짹거립니다. 자, 어느 날 시골길을 걷다가 본 풍경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아까 요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 써? 그대로 보기, 그대로 보기. 그대로 보기잖아? 저놈들은 지금 행복할까? 불행할까? 이 대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답을 결정하겠죠. 이에 따라서 시적 자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 시적 자아의 성격을 결정하기 위한 당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슬픈 마음으로 대상을 인식하게 되고 시적 자아도 슬픈 존재가 되겠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놈들은 지금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마 저놈들은 행복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불행하면 다른 존재들에게 다른 존재들이 자기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질문은 어떻게를 응용한 질문이다. 그럼 인식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돼지는 꿀꿀거리고 참새는 짹짹거린다. 아마 저놈들은 저렇게 행복할 것이다. 내용이 슬프게 정리되었죠. 그것은 당신이 대상을 슬프게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시적 자아도 슬픈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도 약간은 슬픈 시가 되겠죠. 다듬어서 시로 바꿔봅시다. 돼지는 꿀꿀, 참새는 짹짹, 저놈들은 저렇게 행복할 거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젠 대상인식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달리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행복해진다면 시적 자아는 행복한 존재가 되어 행복한 마음으로 드러내겠죠? 그럼 당신의 마음을 엿보기 위해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다. 그렇다면 저놈들은 지금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아마 저놈들도 행복할 것입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게. 자, 왜 그럴까요? 자기가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는 법이니까 그렇겠죠. 정리해 봅시다. 돼지는 꿀꿀거리고 참새는 짹짹거린다. 아마 저놈들도 저렇게 행복할 거야. 틀을 짜 다듬어 봅시다. 돼지는 꿀꿀, 참새는 짹짹, 저놈들도 저렇게 행복할 거야. 당신처럼 시적 자아도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에도 콧노래를 부르고 싶은 당신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있죠. 이제 두 시를 비교해 봅시다. 겉으로 보기엔 시어에 결합된 조사 하나만 다를 뿐이죠. 이런 저놈들에게서 은과 이의 저놈들에게서 도도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조사 하나의 차이도 시적 자아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도 시의 분위기를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를 쓸 적에 조사 하나 참 중요해요. 여기에서 진짜 은과 도가 그 차이가 달라지잖아요. 무엇은 저놈들은과 저놈들 도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조사 잘 써야 돼요. 조사를 잘못 쓰면 전혀 다른 거 되고요. 뭐뭐토는 역격이라는 건 그냥 함께. 뭐뭐토
역격이라고 역격 그저 문법으로 그러나 이게 뭐뭐든 이것은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그 인과관계 정도 그 정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 자,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자, 시 한 편 봅시다. 배추벌레는 나비를 꿈꾸지 않아도 나비가 되고 씨앗은 꽃을 꿈꾸지 않아도 꽃이 된단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어도 어떤 것도 되지 못했지. 그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만을 살기 때문이란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항상 꿈꾸며 살아야 돼.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쓴 거예요? 아니요, 이건 내가 쓴 거 아니야. 소개했다고 그러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조금 간추려 보면은 이 시는 어떤 그 주제가 주어지면 맨 처음에 뭐라고 써요? 그대로 보는 거, 그대로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쓴다고 해서 빗대어 보는 거, 빗대어 보는 거. 그 다음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 그런데 여기서 볼 때에 아까 보는 시점이 뭐라고 써요, 이게? 신면이에요, 신면. 신면인데 보는 시점에서 신면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어떤 뭐랄까, 부정적인 걸 가지고 보느냐, 보는 거 눈에 따라 틀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시 한 편을 쓸 적에는 항상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빗대서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뭐어떻게 이것은? 상상해서 보는 거, 상상해서 보는 거. 상상해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시를 쓸 적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냐. 이것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아니면 멋적이냐. 그래서 이것에 따라 시의 방향이 확 틀려버리거든. 그런 것을 결정해놓고 시를 쓰면 된다. 그래서 아까 이것은 너무 내가 정리해놓고 보니까 조금 쉽게 쓴다고 여러분들 읽고 볼 적에는 그냥 조금 쏙쏙 들어오지 않지, 이것이. 뭔가 좀 횡설수설 같이. 그러나 자세히 읽으면 아주 세세히 설명을 하고 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잘 읽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올 거예요, 이거. 그리고 뭐까지 하냐면, 저 뒤에 윤보영이의 그 감각시, 감성시까지 봤을 거예요, 감성시.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2시간 더 할 거예요, 이게. 감성시. AHNTO. 소문자네. 그렇지. H자를 내야 돼. 우리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있는데 H자를 나오면 앤더슨해. 아 그래요? 야 임마 안더 왜 앤더 임마 그러면 H자를 그 넣어. 차이구나. 그래서 내가 제 총신에 가서 얘기했어. RC 총신에 가서 H자 들어가고 있어. 1, 2, 3, 4. 1, 2, 3, 4. 골뱅이 한 매. 쉬워. 안도 1, 2, 3, 4. 골뱅이 한 매. 여기다 쓰면 써서 넣으면은 내가 이제 첨삭을 해줄 테니까. 같이 나눌 때가 좋아요. 응? 같이 이렇게 주고받을 때. 같이? 네. 다음 주에. 그럼 이제 넣어놓으면 이제 그 본문하고 첨삭한 것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수필 같은 거 쓰는 경우 써놓은 거 있으면 나한테 보내고. 수필. 그리고 아까 여기 책 내가 이제 2권 갖고 왔는데, 네. 응? 좋은 수필, 그 다음에 시. 내가 매일 책은 내가 제공해 줄 거예요. 매일 내가 여러분들 빈 걸음 안 오라고 내가 책은 내가 꼭 몇 권씩 내가 갖다 줄 텐데. 그래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